안녕하세요. All About China입니다. 오늘은 최근 불거진 중국 국유기업 채권 디폴트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극적인 뉴스에 지치신 분들, 단편적인 정보 나르기 뉴스에 지치신 분들, 여러분의 소중한 10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뒤에 숨은 인사이트 10분 후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1월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뉴스들입니다. 중국 신용채 대란 우려, 부도기업 속출, 디폴트 압력 고조. 국내 언론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중국 국유기업의 디폴트가 투자자들을 떨게 하고 있다. 저는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이거 잊을만 하면 나오는 중국 부채 뉴스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죠. 2019년 1월 31일 다시 부각되는 중국 부채 리스크. 2018년 1월 22일 중국 부채 세계 경제 발목 잡을 것인가? 2016년 2월 25일 중국 부채 제2의 서프라임 도화선 될까? 매년마다 단골 뉴스로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또 자극적인 뉴스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처음 보여드린 뉴스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혹시 눈치챈 분들 있으실까요? 바로 최근에 언급되었던 것은 회사채, 국유기업 채권입니다. 그리고 매년 나왔던 것은 부채, 즉 총부채의 개념입니다. 그게 그 말 아닌가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개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총부채는 경제주체별 부채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가계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는 보통 단기 소비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부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부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부채는 기업대출, 회사채, 위탁대출, 신탁대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즉, 이전에는 이 세 가지 경제주체의 총합인 총부채의 개념으로 중국 부채가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슈가 되는 것은 기업부채, 그 중에서도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 발행되는 회사채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채 디폴트 이슈가 왜 예전이 아닌 지금 튀어나왔을까요? 시장의 큰 흐름을 알면 답이 나옵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역시 중국 주식은 아닌 건가? 팔아야 하는 건가? 생각하셨던 분들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선 시장의 흐름을 알기 위해 중국 부채의 현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국제결제은행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각 국가별 GDP 대비 총부채 비율입니다. 회사채가 증가되었으니 당연히 총부채도 증가되었겠죠? 도대체 얼마나 그 비율이 크길래 뉴스에서 중국 금융붕괴라는 자극적인 말을 적는 걸까요? 2020년 2분기 기준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280.3%입니다. 이는 유럽과 같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408.9%, 한국 252%, 미국 286.1%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과거의 수치를 보면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대비 2020년 2분기의 수치가 다른 나라보다 큰 1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각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적은 반면 기업부채가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업부채 부분에서 디폴트가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유기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이들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보증으로 부채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정부 부채의 부분이 커지고 기업 부채의 부분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시계열 자료를 보면 시장의 큰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제일 위에 남색 선이 기업 부채, 빨간색 가계부채, 하늘색이 정부 부채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기업 부채는 2010년부터 꾸준히 상승했지만 중간에 하락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급증한 기업 부채를 중국 정부도 알고 2016년 이후 공급 부분 개혁과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까지 기업 부채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하강과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기업 부채는 증가했습니다. 정부 부채는 과거 10년 완만하게 상승해 왔습니다.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오히려 가계부채의 급증이 눈에 띄었는데요. 10년 전 30%였던
가계부채가 2020년 9월 기준 64%,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과 연관이 있는데요. 중국도 한국처럼 과거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개인들이 모두 대출을 끌어다 집을 사면서 가계부채가 늘었고요. 부동산 거품에 염려한 중국 정부가 한국처럼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최근에는 단기 신용대출이 늘었습니다. 신용대출로 집을 사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 신용대출까지 연끌해서 집 사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알고 보면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한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만약 미래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대출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면 분명 뉴스에 또 중국 가계부채로 경제 대혼란,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이 나오겠죠. 이제 중국 부채의 큰 그림은 그렸으니 이번에 이슈된 회사채 디폴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회사채 디폴트 현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폴트는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디폴트가 곧 회사 파산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2020년 회사채 디폴트가 이슈되었던 것은 금액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AAA의 신용등급을 받은 첨단 산업의 국유 기업들이 디폴트 되었다는 것입니다. 칭화윤희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던 국유 회사였고 BMW와 합작 계약을 체결해서 주목받았던 지방정부 려닝성의 화천자동차는 디폴트 이후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AAA의 신용등급을 받은 그리고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는 자동차, 반도체, 첨단 산업에서 디폴트가 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원인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개별 기업의 채무 능력 약화. 둘째, 개별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 사이클. 셋째,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 및 구조조정 의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에 해당하는 개별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 약화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기업평가가 중국 디폴트 발생 기업의 운전자본 회전기일 추이를 정리한 표입니다.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는다는 것은 현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운전자본의 압력이 있으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받을 돈은 빨리 못 받고 줄 돈은 많을 때 현금이 안 돌게 되고 표에서 보이는 운전자본 회전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돈이 70일이면 돌았던 것이 140일이 돼야 돈다는 거죠. 즉 디폴트 발생 기업들은 이미 재무제표에서 몇 년 전부터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투자들은 AAA의 신용등급이고 국유기업이니까 절대 안 망하겠지 하는 믿음으로 이를 무시한 채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국유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이유인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을 개혁하고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중국 당국은 기업 레버리지 감소에 대한 업무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7페이지 되는 원문을 제가 직접 읽어보았는데요. 기업 부채 감소를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 좀비 기업 부채 털기, 파산 절차 개선입니다. 즉 중국 당국은 2019년부터 부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고 부채를 감소하는 과정에서 나올 디폴트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2022년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 원문도 제가 읽어봤는데요. 2022년까지 국유기업 개혁의 8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8가지 주요 과제 중 두 번째, 국유자본 최적화와 구조조정 추진이 회사채 디폴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정부 주도로 국유기업을 지원하지 않을 거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구조조정을 용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조조정을 하는 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공급 과잉과 성숙한 산업에서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지원, 육성 산업에서도 부실 기업을 선별해서 퇴출하겠다는 것인데요. 표의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리튬 배터리, 재생에너지. 처음 시장에 파는 정부가 깔아줬지만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시장 원리에 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부실 기업은 퇴출 당할 거야. 바로 이 말입니다. 요즘 샤오퐁, 니오 등 그 중국 전기차 업체가 정말 핫한데요. 중국 정부가 보조금과 지원책을 축소하면 과연 어떤 업체가 살아나게 될까요? 칭화윤희도 2015년에는 마이크론을 인수하겠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디폴트가 난 거 보면 전기차 업체 승자도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처럼 최근에 중국 회사채 디폴트는 개별 기업이 산업의 성장 사이클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고 중국 정부가 과거처럼 국유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따라 디폴트가 나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회사채 디폴트가 연쇄 부도를 일으켜서 중국 경제가 붕괴된다? 이 시나리오는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최근 회사채 디폴트의 절대적 금액은 커졌지만 아직 부도율은 전체 채권 시장에서 0.4%, 한국의 1.2%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또한 연쇄 부도가 되려면 회사채 디폴트가 은행의 부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중국의 국유은행보다 신용이 떨어지는 중국의 주식제 상업은행들의 부도율을 찾아봤는데요. 1.8%로 아직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또한 최근에 회사채 디폴트 이슈를 겪으면서 AAA 국유기업이 디폴트가 나는데 그게 무슨 우려한 기업이냐, 신용등급이 그게 맞냐라는 비난이 폭주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은 높은 신용등급의 회사가 디폴트 나면 그 책임을 신용등급 회사에게 묻기로 하였고, 최근 높은 신용등급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중국 현지 신용등급 회사 한 곳을 3개월간 영업 정지시켰습니다. 이렇듯 최근의 디폴트 이슈는 단기적으로 다른 금융 부분의 리스크가 전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의 기업 레버리지 축소 및 국유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올해에도 디폴트 이슈는 뉴스에 자주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설명한 중국 정부의 기업 부채 축소하는 행동들이 시장을 얼마나 건전하게 만들고 시장의 신뢰를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